제 시어머니가 설날 아침에 대문을 잠그고 저를 집 밖에 세워두셨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영하 8도의 추운 날씨에 떨면서 대문 밖에서 안을 바라보며 서 있던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박민지, 32살입니다. 5년 전 저는 제 남편 김태준을 만났고 그는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태준 오빠는 착하고 다정했어요. 그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인 이순자 여사님은 결혼 전까지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죠. 하지만 결혼 반지를 낀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완벽한 며느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려야 했고 집안 구석구석을 매일 청소해야 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저희 부부의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죠. 그래도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달려와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민지야, 며느리가 시댁일을 돌보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시대엔 다들 그렇게 살았어. 시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로요.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도 웃으며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주말엔 시댁 대청소를 하고 명절 때는 혼자서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태준 오빠의 여동생 수진이는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었기에 모든 며느리 역할이 제 몫이었죠. 그런데 3년 전 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민지야, 슬픈 건 알지만 너무 오래 울지 마.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집안일은 누가 해? 저는 그날 밤 혼자 욕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태준 오빠는 위로해 주려 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제 편을 들어주지 못했어요. 효자였던 그는 어머니를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더 외로워졌어요. 친정아버지는 혼자 사시느라 힘들어하셨고 저는 자주 뵙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가면 시댁을 소홀히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날이 다가왔어요. 설날은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으며 새해 복을 빕니다. 저는 이번 설에는 친정아버지를 꼭 모시고 싶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 혼자 쓸쓸하게 지내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설날 2주 전 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올해 설에는 제 아버지를 모시고 와도 될까요? 혼자 계시기 너무 외로우셔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안 돼. 설날은 시댁에서 보내는 거야. 친정아버지는 친정에서 지내시면 돼. 하지만 어머님, 저희가 모시지 않으면 아버지는 혼자. 민지야, 내 말이 안 들려? 안 된다고 했잖아. 네가 효녀를 하고 싶으면 먼저 시부모를 잘 모셔야지. 친정부터 챙기면 어떡해?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 오빠에게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 역시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미안해 민지야. 우리 어머니가 워낙 전통적인 분이셔서 조금만 참아줘. 설 지나고 장인어른 찾아뵙자.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명절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설날 아침 일찍 아버지 댁에 다녀오기로요. 설날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시댁 차례 음식은 전날 밤 미리 다 준비해뒀고 아침 떡국 재료도 썰어서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6시까지는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 댁은 차로 30분 거리였으니까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민지야, 이 새벽에 왜 왔니? 시댁은? 아빠, 설 아침 인사드리러 왔어요. 오래 못 있어요.
금방 갈게요.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희는 함께 간단히 떡국을 먹고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는 세뱃돈 봉투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시댁에서 잘 지내야 한다. 네가 행복해야 아빠도 마음이 편하단다.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5시 50분, 저는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어요. 약속한 6시까지는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날따라 도로에 차가 막혔어요. 설날 아침인데 무슨 차가 이렇게 많은지. 6시 15분이 되어서야 시댁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겨우 15분 늦은 건데 괜찮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어요. 대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1번, 2번, 3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더 세게, 더 급하게. 어머님, 저예요, 민지예요. 문 좀. 저 열어주세요. 그때 대문 안쪽에서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야. 설날 아침에 시댁을 버리고 어디 갔다 오는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어머님, 제가 잠깐 아버지 다에게, 잠깐? 설날 새벽에 시댁을 몰래 빠져나간 게 잠깐이야? 넌 이 집에 며느리 자격이 없어. 돌아가.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하 8도의 추운 날씨에 저는 대문 밖에 서 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나왔던 저는 얇은 코트 하나만 걸쳤을 뿐이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어머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를 버린 거라고. 5년간 제가 쏟아부은 모든 정성이,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30분이 지났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옆에 한 할머니가 지나가셨어요. 동네에서 자주 뵙던 분이셨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아니니? 이 추운데 왜 밖에 서 있어? 할머니,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또 시어머니한테 혼났구나.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우리 집에 가서 좀 쉬다 가렴.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더욱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다시 대문을 바라봤어요. 그 단단하고 차가운 철문이 마치 제 인생을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체 저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제 행복은, 제 존엄성은,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저는 저 자신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대문 밖에서 떨고 있던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라고.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하지만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까지 저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설날 아침 대문 밖에 세워진 며느리. 여러분이 저라면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태준 오빠에게 24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드디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오빠, 나야, 민지야. 제발 나와서 문 좀 열어줘. 나 지금 밖에 있어. 민지야, 넌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설날 새벽에 어떻게 시댁을 몰래 빠져나갈 수가 있니?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나는 아빠가 혼자 계셔서. 겨우 1시간도 안 돼서 돌아왔잖아. 그리고 음식도 다 준비해놨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넌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몰래 나간 거라고. 그게 얼마나 큰 결례인지 몰라? 나는 거짓말 안 했어. 그냥 새벽에 다녀온 거야. 어머니가 허락 안 해주셔서. 그러니까 허락도 없이 나간 거잖아. 민지야, 넌 이 집 며느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허락 없이 설날에 어딜 가면 어떡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말할 수 있다니. 오빠, 나 지금 너무 추워. 제발 문 좀 열어줘. 이야기는 안에서 하자. 민지야, 어머니가 화가 많이 풀리셔야 해. 지금은 좀 기다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준 오빠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어머니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럼 나는 지금 어디로 가란 말이야?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그냥 얼어 죽으라고? 친정아버지 집으로 가. 거기서 좀 있다가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지켜주지 않을 거예요. 그는 평생 어머니 편만 들 거예요. 알았어. 오빠. 나 이제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불렀어요. 차 안에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따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민지야, 왜 또 왔니? 무슨 일이야?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모진 말들, 태준 오빠의 무관심,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들을. 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민지야. 아빠가 너를 그런 집으로 보내서, 아빠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빠. 아빠 잘못 아니에요. 그날 저는 아버지 집에서 지냈어요. 핸드폰은 꺼버렸습니다. 태준 오빠에게서 몇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7살의 태준 오빠를 만났을 때 저는 행복한 미래를 꿈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꿈.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잃었어요. 박민지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김씨,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하고 싶은 것, 제 꿈, 모든 게 사라졌어요. 회사에서는 승진 기회가 여러 번 왔지만 시어머니가 반대하셔서 포기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바빠지면 집안일을 누가 해? 친구들과의 모임도 거의 가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밤에 돌아다니면 뭐라고 하겠니? 심지어 제가 입는 옷도 제가 하는 머리 스타일도 시어머니가 정하셨습니다. 며느리는 단정해야지. 그런 화려한 옷은 안 돼. 저는 로봇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시어머니를 위한 하루가 시작되었고 밤에 잠들 때까지 저만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건 제 남편이 이 모든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지야, 조금만 참아.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야. 그게 태준 오빠가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설날 다음 날 태준 오빠가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대문을 열어주셨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쳐다봤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셔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오빠, 나는 영하 8도에 1시간 넘게 밖에 서 있었어. 내가 얼어 죽을 수도 있었다고. 그건 내가 몰랐어. 어머니가 금방 풀리실 줄 알았어. 오빠는 항상 몰라. 항상 어머니만 생각하지. 나는 생각 안 해. 태준 오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지야,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야. 내가 효도하는 게 잘못이야? 효도와 학대는 달라, 오빠. 어머니는 나를 학대하고 있어. 그리고 오빠는 그걸 방조하고 있고. 학대라니,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니야? 심해?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는 게 심하지 않아? 내 월급으로 생활비 내면서도 용돈 한 푼 못 받는 게 심하지 않아? 친정아버지 보는 것도 허락 안 해주는 게 심하지 않고?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폭발했어요. 오빠,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태준 오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어요. 그래, 내가 너한테 못해줬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오빠.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앞으로는 내가 너를 더 지켜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뭐? 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태준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야,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했잖아. 부부가 어떻게 따로 살아? 그럼 오빠가 나와. 우리 둘이서 따로 살자. 그건 안 돼. 어머니를 혼자 두고 어떻게 나가? 그럼 나도 어머니와 같이 살 수 없어.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위, 내 딸은 당신네 집 하인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을 저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인어른, 민지는 당분간 여기서 지내게 하세요. 그동안 사위 집안에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 태준 오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계속 전화가 왔어요. 태준 오빠에게서, 심지어 시어머니에게서도.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회사에 복직 신청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단축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작은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지야, 괜찮겠니?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 아버지는 걱정하셨어요. 아빠, 나는 시댁에서 더 외로웠어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 딸아,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아빠가 응원할게. 2주가 지났을 때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아무도 제게 간섭하지 않는 공간. 그곳으로 이사하던 날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것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태준 오빠 생각이 났고 우리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존중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걸. 한 달이 지났을 때 태준 오빠가 제 원룸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지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마음의 문까지 열어줄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 왜 왔어? 민지야, 나 많이 생각해봤어.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우리 따로 나가서 살고 싶다고.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설마,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태준 오빠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제 이야기의 결말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선택이 옳았는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또 다른 조종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병원에 계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강남 성모병원이야.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쇼크라고 하시는데. 민지야, 미안하지만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게 저를 다시 그 지옥으로 끌어들이려는 함정일까요? 오빠, 나는 어머니가 진심으로 변하실 때까지 시댁에 돌아갈 생각 없어. 알아. 그냥 병문 앞만이라도 어머니가 내 얼굴이라도 보시면 좀 나아지실 것 같아서. 결국 저는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복종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제 입장을 분명히 할 사람으로서 간 거예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희는 중환자실 앞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 게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밖에 나와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민지야, 왔구나. 아버님,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셨어. 의사 선생님 말로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데.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민지야, 미안하다. 내가 중재를 못해서. 시아버지는 항상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집안일에 거의 개입하지 않으셨죠. 시어머니의 그늘에 가려 사셨다고 할까요?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옆에서 보면서도 네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 해줬어. 우리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그때 간호사가 나와서 면회 시간이라고 알려줬습니다. 태준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같이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셨어요. 항상 강하고 무섭게만 보였던 분이 이렇게 약해 보일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태준 오빠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순간 그분의 눈에서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두려움? 너 왜 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병문안 왔습니다, 어머님. 병문안?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나 제 탓이라는 거죠.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행복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행복? 며느리가 무슨 행복을 찾아? 시댁을 잘 모시는 게 며느리의 행복이야. 어머니, 태준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며느리도 사람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너마저 내 편이 아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평생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며느리 하나 때문에 나를 버리는구나.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그냥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독립? 그게 나를 버리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어머니,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저희는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태준 오빠는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이를 어떡하지? 민지야, 우리 어떡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은 진심으로 변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오빠가 보지 못해? 어머님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시는 거야. 그래도 어머니가 아프신데. 어머니가 아프신 건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게 제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안 돼요. 오빠, 우리 제대로 이야기해야 해. 그날 밤 저희는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줘. 오빠는 정말로 나랑 따로 살고 싶어? 태준 오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너무 불효 같아서. 그럼 나는? 나는 불행해도 괜찮은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야, 오빠. 오빠는 항상 선택하잖아.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그리고 항상 어머니를 선택해. 태준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 오빠, 나는 행동을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해야 하는데?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 독립해. 어머니랑 따로 살자. 둘째, 어머니가 나한테 함부로 대하시면 오빠가 막아줘. 셋째, 집안일은 우리 둘이 똑같이 나눠서 해. 나는 오빠의 하인이 아니야. 그건 어머니가 절대 용납 안 하실 거야. 그럼 이혼하자.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태준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야, 진심이야? 반은 진심이고 반은 협박이야. 오빠,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려. 오빠가 선택해야 해. 어머니냐 나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을 좀 줘, 민지야. 생각할 시간. 일주일 안에 답 안 주면 나는 이혼 서류 준비할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이혼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때로는 사랑보다 자존감이 더 중요하다는 걸. 3일 후 태준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만날 수 있을까? 저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민지야, 결정했어.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독립하자.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정말? 응? 쉽지 않았어. 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였어. 아버지도 당황하셨고, 하지만 나는 확실하게 말했어. 내 아내가 더 중요하다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남편이 저를 선택해준 거예요. 오빠. 미안해, 민지야. 진작 그랬어야 해서 했는데.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저는 태준 오빠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민지야,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 어머니가 매주 일요일에는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하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그 정도면 참을 수 있을까요? 알겠어. 하지만 어머니가 나한테 함부로 대하시면 바로 나올 거야. 그리고 오빠는 내 편을 들어줘야 해. 약속할게.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투룸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했고 제가 좋아하는 가구들을 샀어요.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가 나 계셨어요. 저희가 이사 가던 날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죠. 하지만 태준 오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다녀올게요. 다음 주 일요일에 올게요. 첫 번째 일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시어머니가 또 저를 괴롭히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의외로 시어머니는 조용하셨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차갑게 대하셨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으셨어요.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너 행복하니?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제 행복을 물어보시다니. 네, 어머님, 행복해요.
그래,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제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사과하시는 건가요? 어머님,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 거야.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했을 뿐이니까. 하지만 시대가 바뀐 건 인정해야겠구나.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관계가 나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까다로우셨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태준 오빠가 이제는 제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느 일요일 시어머니가 제 요리에 대해 뭐라고 하셨을 때 태준 오빠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만든 음식은 다 맛있어요.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기쁨보다 먼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또 저희 집에 간섭하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태준 오빠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걱정 마, 민지야.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선을 그을게. 우리 아이는 우리가 키우는 거야. 시어머니께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의외로 시어머니는 울먹이셨습니다. 그래,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구나. 민지야, 몸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이셨어요. 혹시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야 해. 산후조리원 비용이라도 내가 도와줄게.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시어머니의 방식인 사랑의 표현일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난 후에 또 다른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정말로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임신 9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배가 정말 많이 불렀어요. 걷기도 힘들었고 밤에는 자주 깼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곧 만날 우리 아기를 생각하면 모든 고통이 참을 만했거든요. 태준 오빠는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퇴근하고 와서 제 발을 주물러주고 새벽에 갑자기 매운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나가서 사다 주었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민지야, 물 더 마셔. 의사 선생님이 수분 섭취 중요하다고 했잖아. 오빠, 나 이미 물통이야. 화장실만 10번도 더 갔어. 그래도 마셔야지.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대하시더니 출산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민지야, 산후조리원은 우리 집 근처로 정해야지. 내가 매일 가려면 가까워야 해. 어머님, 저희는 이미 강남에 있는 곳으로 예약했어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산후조리는 시어머니가 챙겨줘야 하는 거야. 내가 매일 국 끓여다 줄 건데 어떻게 그렇게 먼 곳을... 어머니, 태준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이미 정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다 해주니까 어머니가 오실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준아, 네가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엄마가 오실 필요 없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 편하게 쉬시라는 뜻이에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신데 매일 왔다 갔다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난 괜찮아.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저는 불안했어요. 출산 후에 시어머니가 또 저희 삶에 깊숙이 들어오시려는 건 아닐까?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3시,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태준 오빠는 허겁지겁 일어나 병원 가방을 챙겼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많이 아파? 응, 괜찮아. 빨리 병원 가자.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빠 손을 꼭 잡았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 딸 혜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으왕, 으왕.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수고했어, 민지야. 정말 수고 많았어. 태준 오빠도 울고 있었어요. 간호사님이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셨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안녕, 혜훈아. 엄마야, 너를 만나서 정말 반가워. 혜훈이는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출산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병원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혜훈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얼마나 예쁜지. 민지야, 고생했어.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도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름은 뭐라고 지었니? 혜훈이요. 김하운,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구나. 우리 혜훈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며칠 후 저는 산후조리원으로 옮겼습니다. 2주 동안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산후조리원은 천국 같았어요. 맛있는 음식이 하루 3번 나왔고 아기는 신생아실에서 전문가들이 돌봐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모유 수유할 때만 아기를 만나면 됐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매일 오셨습니다. 민지야, 미역국 좀 먹어봐. 내가 직접 끓였어. 조리원 음식은 너무 싱거워. 어머님, 조리원 음식도 맛있어요. 아니야, 내가 끓인 게 최고야. 어서 먹어.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매일 뭔가를 가져오셨어요. 음식, 과일, 옷. 고마운 일이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셨어요. 민지야, 혜훈이 100일 잔치는 우리 집 근처 한정식 집에서 하자. 내가 예약해놨어. 어머님, 저희는 작게 하려고요. 가족들만 모여서. 그게 무슨 소리야? 100일 잔치는 크게 해야지. 내 친구들도 다 초대해야 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어머니, 태준 오빠가 말했어요. 저희가 결정할 문제예요. 태준아, 네가 왜 이래? 엄마가 손주 잔치하겠다는데 왜 말리니? 말리는 게 아니라 저희 의견을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 내가 다 낼게. 돈 걱정하지 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조용하게 지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신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혜훈이는 2~3시간마다 울었어요.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죠. 모유 수유를 하느라 제 몸은 늘 피곤했고 유선염까지 걸렸어요. 태준 오빠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지만 회사를 다녀야 했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육아휴직 쓸까?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밤 혜훈이가 계속 울자 저도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혜훈아, 엄마도 힘들어. 제발 좀 자자.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민지야, 문 열어봐. 나야. 밤 11시였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 시간에?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큰 가방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혜은이, 울음소리 들렸어. 너 혼자 힘들겠다 싶어서 왔어. 내가 며칠 여기서 도와줄게.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 얼굴 좀 봐. 완전히 망가졌잖아. 시어머니는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혜은이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혜은이 왜 울어? 할머니가 왔어. 신기하게도 혜은이가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민지야, 너 좀 자. 내가 혜은이 볼게. 하지만 괜찮아. 나도 너 키울 때 이랬어. 걱정 마. 저는 너무 지쳐서 거절할 힘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푹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혜은이를 안고 조용히 흔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밤새 안 주무신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계셨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또 간섭하시는 건 아닐까, 제 방식을 비난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시어머니는 달라져 계셨습니다. 민지야, 혜은이 기저귀는 이렇게 갈면 더 편해. 어머님, 저는 이 방법이 좋은데요. 그래? 그럼 내 방식대로 해. 엄마마다 다르니까. 예전 같았으면 절대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무조건 당신 방식을 따르라고 하셨겠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야, 내가 너한테 미안해. 네?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좋은 며느리로만 만들려고 했어. 너를 한 사람으로, 내 아들의 아내로 존중하지 못했어.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은이를 보니까 깨달았어. 이 아이도 크면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거나 아내가 되겠지. 그때 우리 혜은이가 나처럼 시어머니를 만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뀌려고 해. 완벽하진 않겠지만 노력할게. 민지야, 용서해 줄 수 있니? 저는 울컥했어요. 5년을 기다렸던 그 말을 드디어 들은 거예요. 어머님, 저도 부족했어요. 어머님, 마음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물론 그 후로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셨고, 저도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노력한다는 거였어요. 혜은이가 100일이 되었을 때 저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족들만 모였어요. 혜은아, 100일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렴. 시어머니가 혜은이를 안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민지야, 좋은 엄마야. 우리 혜은이는 복이 많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저녁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서 태준 오빠가 말했어요. 민지야, 고마워.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무슨 소리야? 설날에 네가 대문 밖에 서 있었을 때 사실 나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는 포기하지 않았잖아. 나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우리 가족한테도.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오빠, 나도 노력할게.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아들이 될게.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혜은이는 우리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때로는 부딪히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노력하면 치유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설날 그 추운 날 대문 밖에 서 있던 저는 절망했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운 시작.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 출발점.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완벽한 가족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도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가족 때문에, 시댁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힘드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강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선을 긋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혜은이가 돌이 되었을 때 저는 직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커리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의 간섭 없이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민지야, 정말 복직할 거야? 태준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오빠. 나도 내 일이 하고 싶어. 혜은이만 돌보는 것도 행복하지만 나도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그래, 알겠어.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혜은이 어린이집도 찾아봤어. 응, 우리 집 근처에 좋은 곳 있어. 다음 주에 견학 가보려고. 대화는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일요일 점심자리에서 복직 이야기를 꺼냈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지야, 혜은이가 겨우 돌인데 벌써 직장에 가려고? 네, 어머님, 회사에서도 복귀를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럼 혜은이는 누가 봐? 어린이집? 아니야, 안 돼. 혜은이는 내가 볼게.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 어린이집이 교육도 시키고 좋아요. 전문가들이 돌보니까 안심이에요. 무슨 소리야? 애가 겨우 돌인데 남한테 맡긴다고.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아프기라도 하면? 어머니, 태준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요즘 어린이집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CCTV도 있고 선생님들도 자격증 있고. 그래도 안 돼. 혜은이는 내가 봐야 해. 내가 매일 너희 집에 와서 돌볼 테니까 민지는 편하게 출근해.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것. 시어머니가 매일 저희 집에 오신다? 그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시어머니의 간섭, 통제,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어머님,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애를 남한테 맡기는 게 알아서 하는 거야? 민지야, 네가 엄마가 돼봐서 알겠지만 애는 정성으로 키워야 해.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예전에 그 감정이 다시 올라왔어요. 어머님, 저도 엄마예요. 제 딸한테 뭐가 좋은지 알아요. 경험이 있어야 아는 거야. 너는 아직 애 키워본 게 1년밖에 안 됐잖아. 나는 수십 년 경험이 있어. 어머니, 태준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결정한 거예요. 혜은이는 어린이집 보낼 거고 어머니가 매일 오실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태준아, 네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니, 저희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매일 오시면 안 돼요. 나는 손주를 위해서.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저희 방식대로 키우게 해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일어나셨어요. 그래, 알겠다. 내가 필요 없다는 거지? 좋아, 난 이제 안 올게.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벌써 현관문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순환이 또 시작되는 건가?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또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오빠, 어떡해? 어머니가 또 화나셨어. 괜찮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시어머니는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문자에도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직장에 복귀했고 혜은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혜은이가 울었어요.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혜은이는 웃으며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엄마, 빠빠. 혜은이가 손을 흔들며 교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도했어요.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1년의 공백이 있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됐어요. 큰 프레젠테이션이 다음 날 있었거든요. 오빠, 미안한데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혜은이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알았어. 걱정 마. 내가 픽업하고 저녁도 먹일게. 태준 오빠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깜깜했어요. 불을 켰더니 거실 바닥에 장난감이 널려 있었고
주방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혜은이 방에 들어가 보니 태준 오빠와 혜은이가 함께 잠들어 있었어요. 오빠는 동화책을 손에 든 채로 잠들어 있었고 혜은이는 오빠 팔에 안겨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에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하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밤 10시 30분에 누가 왔을까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큰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계셨어요. 어머님, 이 밤에? 민지야, 미안한데 들어가도 될까? 저는 놀라서 문을 열어드렸어요. 반찬 좀 가져왔어. 너희가 바쁠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가서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어요. 김치, 나물, 조림. 정성스럽게 만드신 반찬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민지야,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잘못했구나. 네? 내가 너희를 또 통제하려고 했어. 내 방식을 강요하려고 했고, 미안해.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민지야, 나도 알아. 요즘 세상은 다르다는 거. 엄마가 일하면서 애도 키우는 게 당연한 시대라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잘 안 따라가더라. 어머님, 혜은이가 어린이집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사회성도 기르고 좋을 수 있지. 그리고 너도 내 일을 해야 행복할 수 있고. 그걸 알면서도 자꾸 내 방식을 강요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 나는 결혼하고 나서 내 꿈을 다 포기했어. 대학도 다니고 싶었고 직장도 가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허락 안 해주셨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한테 똑같이 했나 봐. 내가 못 가진 걸 너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 얼마나 비뚤어진 생각이니? 어머님, 민지야, 용서해 줄래? 내가 또 실수했어. 하지만 이제 진짜로 바뀌고 싶어. 너를 지지하고 싶어.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두 사람은 그렇게 부엌에서 안고 울었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머님도 희생하시며 사셨던 거죠. 그래도 그게 너한테 상처 주는 핑계는 안 되지. 민지야,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어머니가 응원할게.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시어머니가 품었던 꿈들, 그리고 포기해야 했던 것들. 민지야, 나는 혜은이가 너처럼 강한 여자로 자랐으면 좋겠어.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자기 꿈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여자로. 그러려면 엄마인 네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미안해.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라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달라지셨어요. 더 이상 매일 오시지 않았고 오실 때도 미리 전화로 허락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제 육아 방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민지야, 혜은이 저녁은 뭐 먹였어? 어머님,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급식 먹었어요. 그래? 잘 먹었대? 네, 선생님이 잘 먹었다고 하셨어요. 그거 다행이다. 우리 혜은이 식성 좋아서 다행이야. 예전 같았으면 어린이집 음식은 영양이 부족해. 내가 집에서 만들어줄게 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직장 생활도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상사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박민지 대리,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요. 육아휴직 다녀왔다고 실력이 녹슨 게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다음 분기 승진 대상자 명단에 올려놓을게요. 계속 이렇게만 하면 돼요. 승진!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승진 기회를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 됐어요.
집에 와서 태준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승진 대상자래. 정말? 축하해, 민지야. 태준 오빠가 저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저녁에 외식하자. 혜은이 데리고 삼겹살 먹으러 가자. 좋아.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혜은이는 의자에 앉아 김치를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엄마, 맞다. 혜은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그래, 우리 혜은이. 많이 먹어. 민지야, 너 정말 멋있어. 태준 오빠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일도 잘하고 엄마 역할도 완벽하게 하고 나는 널 응원해. 고마워, 오빠. 오빠가 도와줘서 가능한 거야. 우리 팀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진짜 팀이 되었습니다. 혜은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저는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승진 축하 파티를 하던 날 시어머니도 오셨습니다. 민지야, 축하해.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혜은아, 우리 엄마 멋있지? 시어머니가 혜은이에게 말씀하셨어요. 응, 엄마 최고! 혜은이가 소리쳤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민지야, 내가 네 나이 때는 상상도 못한 거야. 이렇게 커리어도 쌓고 애도 키우고 행복하게 사는 거. 너를 보면 내가 못 이룬 꿈을 대리 만족하는 것 같아. 어머님, 고마워 민지야.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줘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켜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내 어머님. 어머님이 변화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생기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거라는 걸. 설날 그 추운 아침, 대문 밖에 서 있던 제가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다시 돌아가서 예전처럼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았다면 아마 저는 저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혜은이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자존감을 지켰고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결과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변화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통제적이지 않았고 태준 오빠는 진짜 파트너가 되었으며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댁과의 갈등, 배우자와의 문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해요. 그리고 변화는 가능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수없이 울었고 수없이 흔들렸어요. 때로는 이혼까지 생각했고요. 하지만 제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힘내요.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5년 후에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과연 우리의 행복은 계속되었을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혜은이는 이제 8살이 되었고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5살 된 아들 민준이도 생겼습니다. 제가 설날 그날 대문 밖에 서 있었던 때로부터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저는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제가 이끄는 팀이 있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2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건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태준 오빠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집안일을 당연하게 분담하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해요. 민지야,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너 회의 있다며?
응, 유혹 없이까지 온라인 회의 있어. 알겠어. 걱정 마. 혜원이랑 민준이는 내가 챙길게.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 시어머니는 지금 어떠냐고요?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제 가장 큰 지지자가 되셨어요. 2년 전 제가 부장 승진 제안을 받았을 때였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고민이 많았습니다. 책임도 크고 더 바빠질 테니까요. 일요일 점심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무슨 고민이야?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어머님, 더 바빠질 텐데 아이들은 우리가 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지야,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뭘 감사해? 우리가 고마운 거지. 우리 가족에 있어줘서.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물어보시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민지야, 내일 내가 혜원이 학원 픽업해 줄까? 내 회의가 늦게 끝난다며? 어머님,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손주들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근데 오늘 간식은 뭐 먹이면 될까? 혜은이는 요즘 딸기 좋아해요. 근데 알레르기 조심하셔야 해서.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이렇게 대화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칠순을 맞으셨는데 저희가 가족 여행을 선물로 드렸어요. 제주도 3박 4일 여행이었죠. 여행 중에 한라산 중턱에서 쉬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민지야, 나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님. 그날, 설날 그날 말이야. 내가 너를 대문 밖에 세워둔 날.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거의 하지 않았던 주제였어요. 나는 그날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허락도 없이 설날 새벽에 집을 나간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영하 8도에 한복 입은 며느리를 밖에 세워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어머님, 민지야, 정말 미안해. 그날 일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야. 네가 그 추위에 떨면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네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네가 그날 그냥 돌아갔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저도 처음에는 어머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생각했죠. 맞아, 나는 냉정했어.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어머님도 어머님이 받은 교육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신 거라는 걸. 어머님도 피해자셨던 거죠. 그래도 그게 핑계는 안 돼. 나는 너한테 상처를 줬어. 하지만 어머님은 변화하셨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주변의 등산객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지야, 내가 너한테 배운 게 많아. 용기, 자존감,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나는 평생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너는 그렇게 살잖아. 어머님도 이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 사실 요즘 서예 배우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어. 정말요? 너무 좋은데요. 늙어서 뭐 하냐고 사람들이 웃을까봐 걱정됐는데. 민지 네가 그러잖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맞아요, 어머님. 하고 싶으신 거 다 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서예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7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전시회에도 작품을 내실 정도로 실력이 늘으셨어요. 지난달에 시어머니의 첫 전시회가 있었어요. 작은 문화센터에서 하는 작은 전시회였지만 저희 가족은 모두 참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작품 중에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는데 대나무 그림과 함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어머님, 이 작품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민지야. 사실 이 작품은 너를 생각하며 썼어. 너를 보면서 나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저렇게 열심히 연습하셨어? 혜은아, 사람은 언제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그럼 나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어? 물론이지. 넌 뭐든 될 수 있어. 민준이도 끼어들었어요. 나도 할머니처럼 멋있는 사람 될 거야.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그날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제가 제 자존감을 지켜서 제 목소리를 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왜냐하면 제 아이들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혜은이는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요. 여자도 커리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죠. 민준이는 아빠가 집안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요. 남자도 육아와 가사를 해야 한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죠. 그리고 두 아이 모두 할머니가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예요. 세대의 악순환을 끊는 것.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대우를 저에게 했고 저는 그걸 끊었어요. 그래서 혜은이는 제가 받았던 고통을 겪지 않을 거야겠고 몇 달 전 회사에서 여성 리더십 포럼에 초청받아 간견을 했어요. 주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이었죠.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어요. 설날 대문 밖에 서 있었던 이야기, 이혼까지 생각했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부장님,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은데 부장님 이야기를 듣고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 깨질까봐 무서워요. 진짜 가족이라면 당신의 행복을 원할 거예요. 만약 당신이 불행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감옥이에요. 그 여성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용기를 낼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난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시댁 식구들, 제 아버지, 그리고 태준 오빠의 여동생 수진이네. 가족도 미국에서 왔어요. 식사를 하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커리어도 성공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바꿔놓고. 아니야, 수진아.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거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맞아. 민지가 우리를 변화시켰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진 건 다 민지 덕분이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끄러워요. 사실이야. 너를 만나기 전과 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 더 솔직해졌고 더 행복해졌어. 태준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지야, 정말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식사 후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놀고 있었고 저는 잠시 베란다로 나왔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면서 저는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영하 8도의 추운 날, 대문 밖에 서 있던 저. 그때 저는 절망했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는 결정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제 행복을 위해 싸우겠다고.
쉽지 않았어요. 수없이 울었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나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태준 오빠가 베란다로 나왔어요. 여기 있었네. 뭐 생각해? 그날 생각했어. 설날 대문 밖에 서 있던 날. 아, 그날. 오빠, 그때 내가 포기했으면 어땠을까? 태준 오빠가 저를 안았어요. 상상하기도 싫어. 다행이야, 네가 강한 사람이어서. 나도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어. 배운 거야, 그날 이후로. 뭘 배웠는데? 자존감을 지키는 법, 내 목소리를 내는 법,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랑? 응.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거야. 내가 불행해야만 유지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태준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배웠어. 너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10년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괜찮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넌 이겨낼 거야. 그리고 10년 후 넌 상상도 못할 만큼 행복할 거야. 포기하지 마. 너는 강한 사람이야.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시댁 때문에, 가족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며느리든 아내든 딸이든 그 전에 여러분은 한 사람이에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둘째, 여러분의 행복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모든 사랑의 시작이에요. 셋째, 변화는 가능해요. 제 시어머니를 보세요. 70세에도 변화하셨어요. 사람은 언제든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넷째,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여러분과 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다섯째,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대문 밖에 서 있는 것처럼 춥고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10년 전 그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제 행복을 위해 싸우겠다고. 그 결정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세요. 여러분은 강해요. 여러분은 가치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설날 그 추운 아침 대문 밖에 서 있던 저는 몰랐어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하지만 지금 저는 알아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의 어두운 순간도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싸우세요. 그리고 10년 후 여러분도 미소 지으며 오늘을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치유해요. 그리고 주변에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민지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많은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동시에 희망.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 사회의 이야기예요. 수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설날 아침, 영하 8도의 추운 날씨에 대문 밖에 세워진 며느리. 이 장면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지 않나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야기의 시작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민지는 5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리고 집안일을 하고 직장 생활까지 병행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어땠나요?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더 완벽해지라고, 더 순종적이 되라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리 완벽해져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민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라는 위치는 정말 특별해요. 며느리는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동시에 외부인이에요.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항상 증명해야 하고 항상 더 노력해야 하죠. 민지의 시어머니를 봅시다. 악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피해자예요.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당했고 그게 옳은 줄 알았던 거죠. 세대가 세대를 학대하는 악순환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며느리 시절에 겪었던 고통을 민지에게 똑같이 가했어요.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논리죠. 하지만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고통의 대물림이에요. 민지가 친정아버지를 보러 간 것, 이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설날 아침에 혼자 계신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간 것이 그렇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일까요? 아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관점에서는 달랐어요. 그건 반역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 행동한 것, 그 자체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가족 관계가 권력 관계여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보다 위에 있어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족은 수평적이어야 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관계여야 하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시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권력을 가지는 건 잘못된 거예요. 민지가 대문 밖에 서 있을 때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포기하고 돌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인가? 아니면 자존감을 지키고 맞설 것인가? 민지는 후자를 택했어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거예요. 결혼 생활이 깨질 수도 있었고 가족들에게 욕먹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선택했어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전환점이에요. 민지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순간이죠. 그 후 민지는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어. 그리고 우리 따로 나가서 살자고 제안했죠. 이게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인지 아세요?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가 시댁과 따로 살겠다고 말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불효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가족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민지는 그 위험을 감수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남편 태준의 변화예요. 처음에 태준은 전형적인 마마보이였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항상 어머니 편을 들었죠. 그런데 민지가 선을 그으니까 태준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니면 내 가족,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 결국 태준은 아내를 선택했어요. 이것도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거예요. 한국 남성들에게 효도는 정말 중요한 가치니까요. 하지만 태준은 깨달았어요. 진짜 효도는 어머니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변화하도록 돕는 거라는 걸. 시어머니가 쓰러진 장면을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민지가 다시 돌아가겠구나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민지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병문안은 했지만 자신의 입장은 확고히 했죠. 이게 중요해요. 동정심과 자존감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변화 과정도 흥미로워요. 처음에는 완전히 거부했죠.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 하지만 점점 깨달았어요. 자신이 손주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70평생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해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오랜 습관이 있어도 변화는 가능해요. 단, 동기가 있어야 하죠. 시어머니의 동기는 가족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혜은이의 출생은 또 다른 전환점이었어요. 손주를 보면서 시어머니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면 어떡하지?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민지의 고통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든지 깨달았죠. 민지가 직장에 복귀하려 했을 때 또 갈등이 있었죠. 시어머니는 다시 통제하려고 했어요. 내가 혜은이를 볼게. 어린이집은 안 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민지와 태준이 확고하게 선을 그었고 시어머니도 결국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민지의 커리어를 응원하기 시작했죠. 이게 진짜 변화예요. 입으로만 미안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바꾸는 것. 시어머니가 70세에 서예를 시작한 것도 의미가 깊어요. 이건 단순히 취미가 아니에요. 이건 시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를 시작한 거예요. 평생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 민지가 시어머니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은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보세요. 완전히 다른 가족이에요. 태주는 적극적으로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고 시어머니는 민지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고 민지는 커리어와 가정을 성공적으로 양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혜은이와 민준이가 자라는 환경이에요. 이 아이들은 엄마가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아빠가 집안일하는 걸 자연스럽게 보고 할머니가 자기 꿈을 추구하는 걸 지켜봐요. 이 아이들은 민지가 받았던 고통을 겪지 않을 거예요. 세대의 악순환이 끊어진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첫째,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며느리든 아내든 딸이든 그 이전에 당신은 한 사람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둘째, 선을 긋는 거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선을 그어야 관계가 건강해져요.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셋째, 변화는 가능해요. 개인도 변할 수 있고, 가족도 변할 수 있고, 심지어 사회도 변할 수 있어요. 단,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하죠. 민지처럼. 넷째,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행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에요. 다섯째,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민지 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목소리를 내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도 민지처럼 할 수 있을까? 나는 민지만큼 강하지 않은데. 여러분, 민지도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참았어요. 울면서 버텼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강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강함은 필요할 때 발견되는 거예요. 당신 안에도 그 강함이 있어요. 단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완벽할 필요 없어요. 민지도 실수했고 후회했고 때로는 흔들렸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간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를 악역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피해자예요.
그 세대가 받았던 교육, 그 시대의 가치관이 그렇게 만든 거죠. 우리가 비난해야 할 건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며느리를 가족의 하인으로 만드는 가부장적 시스템, 여성의 행복보다 가족의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개인의 꿈보다 집안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해요. 그리고 변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지처럼 용기를 낼 때 일어나요. 혹시 지금 시어머니 입장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며느리가 있는 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저렇지 않은데 하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시어머니세요.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해주세요. 며느리의 꿈을 지지해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가 찔린다면, 만약 나도 좀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늦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70세에 변화와했어요.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어요.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내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미안해.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그리고 정말로 달라지세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민진의 가족처럼 여러분 가족도 더 행복해질 거예요. 며느리도 행복하고 아들도 행복하고 시어머니인 당신도 행복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태준 같은 남편분들한테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드시죠? 이해해요. 효도도 중요하고 결혼 생활도 중요하고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이 선택한 사람은 아내예요. 결혼할 때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아내예요. 아내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걸 보고 가만히 담이 있으면 안 돼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를 지키는 것, 둘 다 할 수 있어요. 어머니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리세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제 아내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효도예요. 그리고 집안일, 육아, 이런 거 아내 혼자 일이 아니에요. 당신도 아이들의 아빠고 집의 주인이에요. 당연히 같이 해야죠. 여러분, 민지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혼이 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괜찮아요. 모든 관계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떠나는 게 더 건강한 선택이에요. 당신의 행복과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선택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생존자가 될 것인가, 참고 살 것인가, 맞서 싸울 것인가. 이건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민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것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 싸우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권리예요. 설날 그 추운 아침 대문 밖에 서 있던 민지는 절망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당신의 어두운 순간도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강해요. 당신은 가치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10년 후 당신도 웃으며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